제56회 조조는 동작대에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공명은 세 번째로 주유의 화를 돋우다. 이때 주유는 제갈량이 미리 매복해 두었던 관공, 황충, 위연의 3군에게 엄습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가까스로 황계와 한당의 구원을 입어 배에 오르기는 했으나 이 통에 수병을 무수히 잃은 데다 또한 현덕과 손부인의 거마, 비복, 종자들이 멀리 산마루에 가서 있는 꼴을 보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데다 노기의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찢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여러 장수는 그를 구호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곧 배를 내서 달아났는데 공명은 그 뒤를 쫓지 말라 이르고 현덕과 함께 형주로 돌아가서 경사를 치하하고 여러 장수에게 상을 내렸다. 주유는 그 길로 시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장음 등 일행인만은 남서로 돌아가서 손권에게 고하니 손권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곧 정보를 도독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려고 했다. 주유도 또한 그를 올려서 군사를 일으켜 한을 풀기를 청했다. 그러나 이때 장수가 나서서 안 됩니다. 조조가 주예로 적벽의 원한을 풀어보려 생각하면서도 감히 군사를 일으키지 못함은 손씨와 유씨가 마음을 함께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제 주공께서 한때의 분함을 참지 못하시고 서로 삼키려 드신다면 조조가 반드시 허한 틈을 타서 치러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형세가 잠옷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며 간하고 고옹도 또한 나서서 허도의 세작이 어찌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손과 유 두 집이 불화한 줄 알기만 하면 조조가 필연 사람을 시켜서 유비와 손을 잡으려 들 것이요. 그러면 동호를 두려워하는 유비는 반드시 조조에게 붙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이 편안할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취할 계책으로는 사람을 허도로 보내서 표문을 올려 유비로 형주목을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조가 이것을 알면 두려워서 감히 동남을 치러오지 못할 것이요. 또한 유비도 주공께 원한을 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신복을 시켜 반관계를 써서 조, 유, 양가로 하여금 서로를 치게 하고 우리는 틈을 보아서 도모하는 것이 상책일까 하나이다. 하고 계책을 올렸다. 원탄의 말씀이 심히 좋소. 그러나 누구를 사자로 보냈으면 좋겠소. 우리에게 조조가 가장 경모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를 사자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권이 누구냐고 묻자 고옹이 화엄이 여기 있는데 왜 보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해서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화엄을 시켜 표문을 가지고 허도로 올라가게 했다. 화엄은 명을 받고 길을 떠나 허도로 가서 조조를 보려 했는데 조조가 업군에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동작대에서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곧 업군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조조는 적벽에서 패한 뒤로 매양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손씨와 유씨가 동심 협력할까 두려워서 경솔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때는 건한 15년 봄이었다. 동작대가 준공되어 조조는 문관 무장을 업군에 크게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어 경하하니 그 대는 바로 장하에 임해 있어 중앙이 곧 동작대요. 좌편에 있는 것은 옥룡대, 우편에 있는 것은 금봉대라. 각각 높이가 10장이요. 위로 다리 둘을 가로질러 놓아 서로 통하게 되었으니 천문만호의 금벽이 휘황하다. 이날 조조는 머리에 감보 금관을 쓰고 몸에 녹금 라포를 입고 허리에 옥대를 띠고 발에 주리를 신고 대 위에 높직이 자리 잡고 앉았으며 문무 관원들은 다 대 아래에 시립했다. 조조는 무관들의 활쏘기를 겨루는 것을 보려고 근시를 시켜서
서천 홍금 전포 한 벌을 수양버들 가지 위에 걸어놓게 하고 그 아래 관역을 세우되 거리는 100보로 하며 무관을 2대로 나누어 조씨 종족은 모두 홍포를 입게 하고 그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녹포를 입고 저마다 조궁과 창전을 띠고 말을 타며 지위를 받도록 했다. 마침내 조조는 영을 전했다. 관역에 홍심을 마치는 자에게는 금포를 내릴 것이요 마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벌로 물 한 대접을 주리라. 호령이 막 떨어지자 홍포대 가운데서 한 젊은 장군이 말을 달려 나왔다. 모두 보니 조휴다. 조휴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왕래하기를 3번 한 끝에 시위에 살을 매겨들고 활을 힘껏 당겨서 쏘니 정면으로 홍심에 들어가 맞는다. 징소리 북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며 모두 갈채한다. 조조가 대위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는 내 집의 천리마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금포를 가져다가 조휴에게 주려고 하는데 문득 녹포대 가운데서 한 장수가 나는 듯 말을 달려 나오며 외쳤다. 승상의 금포는 마땅히 우리 외성이 먼저 받아야지. 종족 중에서 가져가는 것은 가당치 않소이다. 조조가 그 사람을 보니 문빙이다. 여러 관원이 어디 문중업의 솜씨를 봅시다 하고 말하는데 문빙은 활에 살을 매겨들고 말을 달려나가며 한 번 쏘아 역시 홍심에 명중했다. 여러 사람이 모두 갈채하고 진과 북이 어지러이 울린다. 빨리 금포를 가져오너라. 문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문득 홍포대 가운데서 또 한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문열이 먼저 쏘았는데 자네가 어떻게 뺏으려고 하나? 내가 그대 2 사람의 살을 화에 붙여줄 테니 보게 하고 한마디 하더니 힘껏 활을 당겨서 단번에 또 홍심을 맞췄다. 여러 사람이 일제히 소리쳐 갈채하며 그를 보니 곧 조홍이다. 조홍이 막 금포를 취하려고 하는데 호련 녹포대 가운데서 또 한 장수가 나오며 활을 번쩍 축혀들고 소리쳤다. 그대들 3 사람의 사법이 신기하게 도무지 없소. 내가 쏘는 것을 좀 보시게나. 모두 보니 곧 장압이다. 장압이 나는 듯 말을 달려나가면서 몸을 돌리며 뒤로 쏘자 화살이 바로 또 홍심에 들어가 맞는다. 화살 4개가 가지런히 홍심에 꽂혀 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훌륭한 솜씨로군 하고 칭찬해서 장압이 금포는 당연히 내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홍포대 가운데로부터 또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몸을 돌려 뒤로 쏜 것이 장할 게 뭐냐? 내가 홍심을 정통으로 쏘아 맞히는 것을 보시라. 모두 보니 하후연이다. 하후연은 말을 급히 몰아 경계선 앞까지 가자 슬쩍 몸을 돌리며 깍지 낀 손을 떼었다. 화살은 살 4개가 꽂혀있는 바로 한가운데를 맞췄다. 징소리 북소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하후연이 말을 멈추고 화를 나누며 큰 소리로 이 살이 가히 금포를 빼앗을 만하냐 하고 외치는데 녹포대 가운데서 한 장수가 소리에 응해서 나오더니 크게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금포는 나 서왕에게 주시오. 자네가 무슨 솜씨를 가졌기에 내 금포를 빼앗으리 하나? 하고 하후연이 묻자 서왕은 홍심을 정통으로 마친 것이 기이할 게 없소. 내가 금포를 취하는 것을 좀 보시오. 하고 활을 벗어들고 화살을 매겨서 멀리 버들가지를 바라고 손을 뚝 떼었다. 화살이 바로 들어가서 맞아 버들가지를 탁 끊자 금포가 땅에 헐헐 떨어진다. 서황은 나는 듯이 금포를 집어서 위에 걸친 다음 말을 달려 대 앞으로 와서 승상의 금포를 사례 하나이다 하고 칭사했다. 조조와 모든 관원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서왕이 막 말머리를 돌렸을 때 대 옆에서 녹포장군 하나가
와락 뛰어나오며 내가 금포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느냐? 어서 이리 내놓아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른다. 모두 보니 그는 곧 허저다. 금포가 여기 있는데 그대가 어찌 감히 억지로 뺏으려 드느냐? 서왕이 꾸짖었으나 허저는 그 말에는 대꾸 않고 바로 말을 놓아 달려들며 금포를 뺏으려 들었다. 두 필말이 서로 근접하자 서왕이 활을 들어 허저를 치려고 했다. 허저가 한 손으로 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서왕을 잡아 안장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서왕은 급히 활을 놓고 몸을 돌려 말에서 뛰어내렸다. 허저도 말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마주 붙잡고 서로 치고받았다. 이것을 보고 조조는 급히 사람을 시켜 뜯어말리게 했으나 금포는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조조는 두 사람에게 분부하여 모두 대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러나 서왕은 눈썹을 곤두세우고 눈을 부릅떠 허저를 보고 허저도 이를 북북한다. 조조는 웃으며 내 공들의 용맹을 보자는 것인데 어찌 한낱 금포를 아낄까? 하고 말하며 즉시 모든 장수를 다 대위로 불러서 다들 똑같이 촉금 한 필씩을 내리니 장수들이 모두 살해한다. 조조는 그들로 하여금 각기 위차를 따라서 자리에 앉혔다. 풍악 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리는 가운데 산의 진미가 다 차려진 상을 앞에 놓고 문관과 무장이 차례로 잔을 잡아 연방 서로 술을 권하는 중에 조조가 문관들을 돌아보며 무장들은 이미 말을 타고 활을 쏘아 낙으로 삼았으니 그로써 좋게 위엄과 용맹을 드러냈다고 하겠는데 공들로 말하면 모두 학식이 높은 선비들로 이 높은 대에 올라 어찌 아름다운 글을 지어 이 한때 뛰어난 사적을 기록하지 아니하오 하고 말하니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히고 아랜다. 군명대로 할 것입니다. 이때 왕랑, 종유, 왕찬, 진림 등 문관들이 각각 글을 적어서 바치니 시 가운데는 조조의 공덕이 높고 높아서 천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칭송하는 뜻이 많았다. 조조가 차례로 보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제공의 가작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셨소. 내가 본래 우매한 몸으로 처음에 효렴에 뽑혔으나 뒤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움에 초군 동편 50리 밖에 서원을 하나 짓고 봄 여름에는 글이나 읽고 가을 겨울에는 사냥이나 하면서 천하가 태평하기를 기다린 후에 나가 벼슬 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나 뜻밖에도 조정에서 나를 부르셔서 전군 교위로 삼으심에 드디어 내 뜻을 고쳐서 오로지 국가를 위해 도적을 치고 공을 세우리라 마음먹고 내가 죽은 뒤에 묘비에 한, 고, 정서장군, 조후 지묘라 할 수 있으면 평생에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했었소. 돌이켜보건대 동탁을 치고 황건적을 초멸한 뒤로 원수를 없애고 여포를 깨뜨리고 원소를 멸하고 유표를 정해서 드디어 천하를 평정하고 재상이 되어 신하로 그 귀함이 끝까지 이르렀으니 다시 또 무엇을 바라겠소. 만일 국가에 나 한 사람이 없었다면 참으로 몇 사람이 황제라 일컫고 몇 사람이 왕이라 일컬었을지 모르겠소. 혹은 내 권세가 중한 것을 보고 함부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딴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의심하지만 이는 널토당토 않은 일이요. 내 매양 공자께서 문왕의 지덕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있지 않는 터이요. 그러나 다만 내가 군사들을 버리고 내 봉토 무평 후에 나라로 가고 싶어도 실상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한번 병권을 내놓는 날에는 남의 해를 입을 것이 두렵고 내가 없고 보면 국가가 위태로울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어보지 못하고 크나큰 재앙 속에 처해 있으니 그대들은 아마도 내 마음을 모르리다. 모든 관원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며 아뢰었다. 비록 이윤, 주공이라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주공이 헛소문에 황공하여 하던 날과
왕망이 겸손하게 선비들 대하던 때 있었으니 그들이 만약 당시 세상을 마쳤다면 일생 진리를 뉘라서 알았으리야. 조조가 이어서 4~5배를 마시고 저도 모르게 술에 대취해서 좌우더러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자기도 동작대 시를 지으려고 막 붓을 들고 쓰려고 하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했다. 동호에서 화음을 보내 유비로 형주목을 삼으시라는 표문을 가져왔소이다. 그리고 손권이 제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으니 구군의 태반이 유비에게 속했소이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그만 수족이 떨려서 붓을 땅에 던져버렸다. 이것을 보고 정욱이 물었다. 승상께서 많은 군사가 진을 친 가운데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할 때도 일찍이 마음을 동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유비가 형주를 얻었다는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십니까? 유비로 말하자면 사람 가운데 와룡으로 평생에 물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형주를 얻었으니 이는 바로 고난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간 격이라 내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승상께서는 화음이 온 뜻을 아십니까? 모르겠소. 손권이 본래 유비를 꺼려서 군사를 일으켜 치고 싶으나 다만 승상께서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하실 것이 두려워서 화음을 사자로 삼아 유비를 천거해서 유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승상의 바라시는 바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소.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손씨와 유씨로 하여금 서로 삼키게 해놓고 승상께서 그 사이를 타서 도모하신다면 한 번 북쳐서 두 적을 다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무슨 계책인지 물었다. 동호에서 믿는 바는 주유라. 승상께서 주유를 표주하셔서 남군 태수로 삼으시고 정보를 강하 태수로 삼으시며 화음을 붙들어 두어 조정에서 중히 쓰시고 보면 주유가 반드시 유비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삼키려 들 때를 타서 우리가 도모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중덕의 말씀이 바로 내 뜻과 맞구리여. 조조는 화음을 대위로 불러 후하게 상을 내렸다. 이날 잔치를 파하자 조조는 문관 무장들을 거느리고 허창으로 돌아가서 주유를 표주하여 남군 태수로 삼고 정보를 강하 태수로 삼으며 화음을 대리 소경으로 봉해서 허도에 머물러 있게 했다. 사자가 동호에 이르자 주유와 정보는 각각 벼슬들을 받았다. 주유는 남군을 거느리게 되자 더욱 원수 갚을 생각이 간절해서 마침내 오후에게 글을 올려 노숙으로 하여금 가서 형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하고 청했다. 그를 보고 손권이 노숙에게 물었다. 조카가 전일에 보증을 서고 형주를 유비에게 주었는데 이제 유비가 천년 세월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서천을 얻으면 돌려보내겠다고 문서상에 명백히 쓰여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서천을 취한다 해놓고 지금에 이르도록 군사를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 기다리다가 사람이 늙고 말겠소. 제가 당장 가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노숙은 배를 타고 형주를 향해서 갔다. 한편 현덕은 공명과 함께 형주에서 양초를 많이 모아놓고 군사들을 조련하고 원근의 인재들을 모았는데 이때 문득 노숙이 왔다고 고한다. 현덕은 공명에게 물었다. 자경이 이번에 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서 손권이 주공을 형주목으로 표주한 것은 조조를 두려워한 데서 나온 계책이요. 조조가 주유를 봉해서 남군 태수로 삼은 것은 우리 두 집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저는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노숙이 여기 온 것은 주유가 태수 벼슬을 받았으므로 형주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만약 노숙이 형주의를 꺼내거든 주공께서는 대성통곡하십시오. 주공께서 한참 설게 우실 때 제가 나가서 좋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 다음에
노숙을 부중으로 영접해들게 해서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권했다. 노숙이 오늘날 황수께서 동호의 사위가 되셨으니 곧 노숙의 주인이신데 어찌 감히 자리에 앉겠습니까? 하고 겸사하니 현덕이 웃으며 자경은 나와 오랜 친구인데 이처럼 지나치게 겸사하실 것이 무엇이오? 하고 다시 앉기를 권했다. 노숙은 자리에 앉았다. 차를 마시고 나자 노숙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 오후에 분부를 받들고 형주일로 왔습니다. 황수께서 빌려서 계신 지가 오래건만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데 이제 양가에서 사돈까지 맺었으니 그 친한 정리를 생각하시더라도 속히 내주셔야겠습니다. 현덕은 그 말을 듣자 곧 손으로 낯을 가리고 크게 울었다. 노숙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황숙은 왜 이러십니까? 현덕은 곡성을 그치지 않는다. 이때 공명이 병풍 뒤에서 나왔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자경은 우리 주인께서 우시는 연고를 모르십니까? 네, 세상 알지 못합니다. 알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주인께서 형주를 빌리실 때 서천을 얻거든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하며 언약을 하셨던 것이나 자세히 생각해보니 익주 유장은 바로 우리 주인의 아우님이라 다 같은 한주의 고륙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 가서 그의 성질을 뺏는다면 남들이 욕할 것이 두렵고 빼앗지 말자니 형주를 돌려보내고 보면 대체 어디 가서 몸을 편안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또한 오후를 뵙기가 거북할 형편이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므로 이처럼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만 현덕의 속마음을 건드렸다. 현덕은 참말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목 놓아 통곡했다. 노숙은 이것을 보고 현덕에게 권한다. 황숙께서는 너무 번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명과 함께 좋은 도리를 의논해 보지요. 공명은 다시 말을 이었다. 자경은 돌아가 오후를 뵙거든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황숙께서 이처럼 번뇌하시는 정황을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간청해 주시지요. 그러나 오후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오후가 이미 당신의 매씨를 황숙께 출가시키신 터에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자경은 잘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노숙은 본래 천성이 너그럽고 어진 사람이라 현덕이 그처럼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응낙하고 말았으니 현덕과 공명은 깊이 살해했다. 주연이 끝나자 그들은 노숙을 배까지 바래다 주었다. 노숙이 배를 타고 곧바로 시상으로 가서 주유를 보고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주유는 발을 구르며 자경이 또 제갈량의 계책에 속았소이다. 당초에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도 매양 병탄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물며 서천 유장이겠습니까? 저들이 이처럼 미루기만 하니 아무래도 노영에게 누가 미치고 말겠소이다. 내게 계책이 하나 있어서 제갈량으로 하여금 내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터이니 자경은 다시 한번 다녀오시오. 라고 말했다. 어떠한 묘책인지요? 자경은 구태여 오후를 가서 뵐 것 없이 다시 형주로 가서 유비를 보고 손유 두 집안이 이미 사돈을 맺었으니 한 집이라. 만약에 유씨가 차마 서천을 가서 빼앗지 못하겠으면 우리 동호에서 군사를 일으켜 가서 취하기로 하되 서천을 얻은 때는 그것으로 시집 보내는 예물로 삼을 테니 그 편에서는 형주를 동호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서천은 너무 멀어서 취하기 쉽지 않으니 도독의 이 계교가 득책은 아닌 것 같소이다. 주유가 웃었다. 자경은 참으로 마음이 좋으시오. 공은 내가 정말로 가서 서천을 뺏어다 저들에게 줄 걸로 하십니까? 나는 다만 이것을 구실로 하고 실상은 가서 형주를 빼앗되 저로 하여금 준비를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지요. 동호 군마가 서천을 치려면 형주를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전량을 달라 하면 유비가 필연 성에서 나와 군사들을 마중에서
포기할 것이라. 그때 승세를 타서 죽이고 형주를 뺐으면 내 원한도 덜고 조카의 화도 풀 수 있으리다. 노숙은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다시 형주로 갔다. 현덕이 공명과 상의하니 공명이 말했다. 노숙이 필시 오후는 만나지 않고 시상에 가서 주위와 무슨 계책을 의논한 다음에 우리를 꼬이러 온 것일 테니 그가 무슨 말이든 하면 주공께서는 그저 제가 머리를 끄덕이는 것만 보고 그대로 좋다고 하십시오. 이처럼 약속을 정하고 났을 때 노숙이 들어왔다. 예를 마치자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후께서 황숙의 성덕을 못내 징송하시더이다. 그래서 여러 장수와 상의하고 군사를 일으켜 황숙 대신에 서천을 치시기로 하고 서천을 취하는 날에는 형주와 바꾸기로 하되 서천을 가자 삼아 드리자고 하십니다. 우리 군마가 이곳을 지날 때 전량이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은 듣고 나서 황망히 고개를 끄덕이며 살해했다. 오후에 호의가 참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치사하고 현덕도 두 손을 마주잡고 살해했다. 이 모두가 자경이 잘 말씀해 주신 덕분이요. 공명이 다시 한마디 했다. 오후께서 오시는 날에는 마땅히 멀리 나가서 호귀하리다. 노숙이 속으로 좋아하며 연석이 끝나자 하직하고 돌아갔다. 현덕이 공명을 보고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요? 공명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유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따위 계책을 가지고서는 어린 나이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하는 말이냐고 현덕이 물었다. 이것이 바로 길을 빌려 객을 멸하는 계책입니다. 저들이 내세우기는 서천을 치러 간다 하고 실상은 형주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주공께서 성에서 나와 호귀하시기를 기다려서 승세하여 잡아내리고 성으로 쳐들어와 우리에게 아무 대비가 없는 틈을 타 치고 이를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공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다만 활을 준비하여 범을 사로잡고 미끼를 마련하여 자라를 낚으실 일만 생각하십시오. 주유가 오면 그가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죽기는 될 것입니다. 공명은 그 즉시 조운을 불러 이리이리 하라고 계책을 일러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현덕은 심히 기뻐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주유가 계교 써서 형주를 취하려 할 때 공명은 어이 알고 미리 준비했더라. 주랑은 강에 내린 미끼만 바라보고 그 속에 든 낚싯바늘 전혀 알지 못했구나. 한편 노숙이 돌아가서 주유를 보고 현덕과 공명이 못내 기뻐하며 성에서 나와 호군하려 하더라는 말을 했다. 주유는 듣고서 크게 웃으며 그렇지, 이번에야말로 내 계교에 속았지 하고 즉시 노숙을 시켜 오후에게 가서 하래고 정보로 군사를 거느려 저붕토록 했다. 이때 주유는 화살 맞은 상처가 거의 다 나아서 몸에 아무 일이 없으므로 감룡을 선봉으로 삼고 자기는 서성 정봉과 함께 중군이 되고 능통 여몽을 후대로 삼아 수륙 대병 5만 명을 거느리고 형주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배 안에서 때때로 웃으며 공명이 자기 계교에 속은 것을 통쾌하게 여겼다. 전군이 하구에 이르자 주유가 물었다. 형주에서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들이 고해왔다. 유황숙의 사자 미축이 도덕을 뵈러 왔습니다. 주유가 불러들이라 하여 호귀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미축이 아뢰었다. 저희 주공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황숙은 어디 계시오? 형주성 문 밖에서 도덕과 술잔을 기울이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대네 집안일로 우리가 출병에 원정하는 터이니 호귀하는 예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될 것이오. 네. 미축은 대답하고 먼저 돌아갔다. 전선들은 빽빽하게 강 위를 덮고 차례로 나아갔다. 공안에 거의 이르러 보아도 전선 한 척 구경할 수 없고
멀리 영접하러 나온 사람 하나 볼 수 없다. 주유는 배를 재촉해서 빨리 나아갔다. 그러나 형주에서 시별이 떨어진 데까지 와 보아도 강물 위는 조용하니 아무 동정이 없는데 초탐하러 나갔던 자가 돌아와서 고했다. 형주성 위에 흰 기 2개가 꽂혀 있을 뿐이고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단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주유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 배를 강가에 댄 다음에 친히 언덕에 올라 말을 타고 감령, 서성, 정봉 등 장수들과 더불어 수하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형주를 바라고 왔다. 그러나 성 아래까지 와보아도 아무 동정이 없는 것이다. 주인은 말을 멈추고 서서 군사를 시켜 문을 열라고 외치게 했다. 성 위에서 누구냐고 묻는다. 동호 주 도도께서 몸소 이곳에 오셨소 하고 동호 군사가 대답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호련 목탁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성 위의 군사들이 일제히 창검을 세웠으며 성루에는 조온이 나서서 물었다. 도덕의 이번 길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주인을 대신해서 서천을 취하러 가는데 그대가 어찌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공명 군사께서 이미 도덕의 가도 멸격의 계책을 아신 까닭에 조언을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유장이 다 한실 종친인데 어찌 차마 의리를 저버리고 서천을 취하랴. 만약에 너희 동호에서 과연 촉당을 뺏는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산으로 들어가 천하의 신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주유가 조은이 하는 말을 듣고 말머리를 돌리는데 문득 한 사람이 영자기를 가지고 말 앞에 와서 고했다. 사로 군마가 일제히 지쳐 들어오는 것을 탐지해 왔사온데 관모는 강릉으로부터 쳐들어오고 장비는 자귀에서 쳐들어오며 황충은 공원에서 쳐들어오고 위연은 이릉 소로로 쳐들어오고 있사온데 사로 군마가 모두 얼마임을 모르겠고 함성이 원근 백여리에 진동하며 모두 도둑을 잡겠다고 하옵니다. 그 말을 듣자 주유는 마상에서 한 소리 크게 부르짖고 상처가 다시 찢어지며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둑에서 고수와 대적하기 정 어려워. 이 꾀 저 꾀 다 써봐도 모두가 허사로구나. 그의 목숨이 어찌 되려는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